그리고 강민정 후보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진영 정책공약단장의 모두 발언과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진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후보들끼리 거의 한 4일간에 걸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논의를 해서 저희들 정책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발표를 드리는 것 플러스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 출판물에도 그 내용을 담겼습니다. 저희들 공약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써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에 의해서 애초에 정해놓은 메뉴에서 고른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후보 하나하나가 각자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느꼈던 개혁의 그 어젠다를 모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갈고 닦고 버려서 남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이 공약이 단순 선거용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 경험이 녹아서 저희들이 국회를 간다고 하면 그만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은 국회에 간다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후보 김의겸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영구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가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그대로 관철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 권력은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족벌 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습니다.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면 톱으로 내보내고 첫 방송으로 내보내고도 정정 보도는 손톱만큼만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 보도가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새로운 오보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을 규제하겠습니다.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는 다 마치고요. 밖에서 뵙겠습니다. 단장님 안녕. 보호방지법에서 뭐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뭐랄까 형사처벌도 뭐 형량을 지금 현행 명예훼손죄보다 더 높이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벌 정도를 높이는 지금 현행 그 명예훼손죄보다 더 현재 오보방지법은 그러한 민사, 형사의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선행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처럼 다른 국가기관에서 있는 것처럼 언론소비자보호원을 만들고 그 언론소비자보호원이 주체가 돼서 민형사도 아우르겠죠. 하지만 그 사법 절차, 사법 단계의 이전의 구제 절차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보에는 단순한 그 팩트가 틀린 그것도 오보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뭐 기사를 쓰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징벌적인 그 배상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공공성이 있는 언론의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더 한정한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오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대부분의 나라는 없는 과거에 전두환 때 만들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사실은 부장판사가 이제 와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그 중재위원들이 전직 언론인이나 아니면은 신방과 교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게 편향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그 중재가 단순 중재로 보통의 일반적인 그 사건에서의 중재는 그 중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가 있으면 그냥 재판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재를 할 때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까지 조항으로 집어넣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아예 언론중재위원회를 없애서 하고 싶으면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이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거를 만들자. 소비자보호는 이제 그 예가 해당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감원에 되어 있는 개념인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인디펜던트하게 소위 그 언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중재가 아니라 인디펜던트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우에도 그것이 중재를 만약에 그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재판으로 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준용을 해서 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왜 죄송해요? 그냥 물어보세요. 기자시죠? 물어보세요. 왜 죄송해요? 김의겸 후보님이 계셨던 그 한겨레에서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그 박사총장 관련 보도 이미 고소도 됐고 또 얼마 전에 그 경향신문 칼럼에 문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좀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렇게 묻게 된다면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말씀하신 그럴 경우에도 공개되는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런 걸 지금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안 돼야 된다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네. 그렇게 권력자의 어떤 언론 통제의 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법기관이라는 게 말하자면 판사님이 판단하신 분이죠. 민주당에서 사실적 신의와 명예훼손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체에서 이 연장선을 보면 이거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연관성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의 침해가 걱정이 돼서 아니면 언론의 횡포가 더 걱정이 됐어요? 아, 저는 질문의 의도는 네. 사실적 사실적 신의와 명예훼손죄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의견을 내셨는데 그거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언론이 허위 보도나 보도에 대한 그 책임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은 모두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놨으면 10년 전에 이 제도가 있었다면 다스는 MB 거라는 보도가 가장 먼저 이런 그 규제의 대상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왜 그렇죠? 왜 이것이 규제 대상이 될 그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시에 다스는 MB께 아니라고 특검에서 결론까지 내렸기 때문에 네. 다스는 MB 거라는 보도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오보죠. 그 5번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판사관님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10년 전에 있었다면 네. 이런 그랬을 거다라는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의 의견이 팩트라는 전제를 깔고 계시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판사가 판단할 거예요. 그럼 판사가 공정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판사가 공정하지 않는다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대답이 없죠. 근데 지금이 오보로 판매했는데 나중에 이게 진실을 밝혀질 이명 다스 논란처럼 그때는 오보였는데도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진실인 보도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업법에서도 잠깐. 지금 그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지금 다스 논란처럼 그런 나중에 가가지고 이것이 또 검찰이 대수라니까 이것이 당시보다 진짜였다. 그 질문은요.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도 중대한 오보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동의하세요? 근데 오보를 하더라도 네. 당시 기사를 쓸 때 제가 현행법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정확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 진실을 설정을 조금 얘기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세요. 현재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도 단위에 문제는 현행법에서 이것이 오보로서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이 될 경우에 그 경우에 곱하기 3이 됐든 곱하기 5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오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긴다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대단히 한정적인 의미에서의 허위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보편화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칠링 이펙트가 뭐라면 칠링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법규에 느끼는 그런 효과 그런 현상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김경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시는 입장이 조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공약을 같이 만드셨고 또 그 소비자 보호 같은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구성되는지 언론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이라면 어떤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 언론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대단히 넓은 반면에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한은 그렇게 넓은 데 비해서 책임을 지는 분야는 그 분량은 그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의식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통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아까 판사 또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 등 완전 친언론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건 차차 좀 내용을 구체화해 가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직 판사가 일종의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판사님들이 판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한직에 가까운 그런 언론중재위원회 그 판사님들이 와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직 판사보다는 도리어 그러니까 언론 관련된 또는 민형사에 관련된 그 경험이 많은 그 법조계 변호사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그 대단하게 뭐 금융 소비자라고 하면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언론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교육을 받은 지식층이라면 얼마든지 그 같이 참여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조인 출신 또는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가가지고 일종의 그 언론 중재를 할 때 그 피해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법원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 또는 그런 압박을 주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직 판사가 지금 언론중재위에 그 전담으로 가서 근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조 부장판사들이 일종의 당번 개념으로 지금 언론중재위에 파견 나가서 중재부를 주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부수적인 업무가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법관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주도하는데 그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수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는 상대적으로 언론 친화적인 분들이 더 많고 언론 소비자 측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의 구성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언론 소비자죠. 아마 조금 더 있으면 혹시나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많은 취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과정에서 말이죠. 어저께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됐던 채널 A의 취재 보도 일종의 그게 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만약 그 기사가 어떻게 돼서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이제 어떤 불이 번졌을 거라고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과정에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국민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야 아마 언론에 대해서도 신뢰가 좀 더 높아지고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 있습니다. 언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가다 언론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은 친조국 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졌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조국 사태 당시 언론 보도 이런 공약을 내신 그 계기가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당의 친조국 인사가 누구인가요? 누군가요? 저희들이 만난 이후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내신 이유가 없이 조국 사태 당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 그런 관행 그런 형태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니까 조국 사태에 관련된 언론 보도는 그 동안에 쌓인 그 언론의 그 이상한 행동의 일단에 불과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애정해.